안녕하세요. 조일교입니다. 오늘 현충일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와우넷의 권정호 대표님, 네, 이쪽은 와우넷의 임종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라이온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람잘 날 없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두 분의 파트너와 또 제가 오늘 끝장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끝장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총 6가지의 섹터를 해서 각 섹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자유 토론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를 보면 여기 제약바이오주 상승 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악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바이오 업종의 투자를 돌릴 수 있는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좀 편하게,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수위가 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좀 자유롭게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권 대표님, 네. 어느부터 먼저 하실래요? 저는 뭐 상승이 좋으니까 상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그 어떤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가 하락했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큰 축에서 시장이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니까 바이오주도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어쨌든 뭐 이제 삼성바이오가 또 분식 해결하는, 그죠? 또 이런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코롱 티시즘까지, 그죠? 또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은 뭐 이제 마치 큰 악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 먼저 하락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첫 번째는 시장이 먼저 상승해줘야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우리 임종혁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위에서 뭐 이제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이슈를 갖지만 종목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긴 흐름을 보자, 이제는 이제 구멍가게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중기 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난 한 3개월이나 1년 안에 뭐 승부를 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단타로 하루 안에도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종목 교체를 하고, 예, 뭐 상반기에 잘 갔던 5G 장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대지 열풍 같은 그런 쪽 테마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마 임종혁 대표님도 그냥 권 대표님처럼 좀 길게 보고 가자, 이런 주의이신가요? 근데 꽃은 피고 꽃은 지잖아요. 예. 지금 아프리카 대조열병 테마주 꽃이 만개했고,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도 꽃이 상당 부분 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꽃은 지잖아요. 주식이란 건 파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는 악재는 싹 다 반영되어 있고 호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히 지금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그 바이오 벤처 기업, 핵심 바이오 벤처 기업, 그리고 핵심 제약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 미래 가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다 해서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거기에 연동돼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급등의 방아쇠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가치가 현재 주가에 하나도 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바이오주를 저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주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남들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솔직히 많은 전문가 집단 중에서 바이오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여기 있는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주에서 옥석을 잘 가리면요, 큰 돈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 모멘텀은 두 분이 얘기했던 건 좋아요. 이게 지금은 구멍가게고 악재가 다 반영돼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언젠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밖에 없다. 옛날에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악재가 계속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 또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든지 하면 한 번 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숨겨진 악재는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 모든 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숨겨진 악재는 바이오주 전반의 평균적인 악재가라고 볼 수는 없고 개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좀 있겠죠. 너무 이제 특정 파이프라인에 목숨 걸고 이제 덤비고 있는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용해 갖고 자금 조달에만 급급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레벨업 시키는데 소홀히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바이오주 전문가니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걸르는 거죠. 필터링하고 정말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전도연한 기업들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종목들을 저점에서 분할해서 하면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개 종목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데기가 너무 더럽고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 얘기는 이제 뒤에 가면 예. 저희가 섹터에서 이제 예. 앞으로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꿈과 희망이 있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는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가능성,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일부지만 분명히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 비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뭐 알려졌던 악재든 몰랐던 악재든 나오면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회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계속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종목별로 대응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악재가 네. 있어도 종목은 오를 종목은 간다 이런 생각. 당연하죠. 예, 종목을 잘 골라야죠.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그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주저앉은 거고, 사실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이제 그 코스닥 150 지수의 몸통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같이 빠지고, 갑자기 외국인 자금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들어오면 또 으쌰으쌰하면서 별다른 호재 없이도 올라가는 게 또 바이오주의 그때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좀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고, 시차를 두고 하반기 때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면은 바이오주는 수급적으로 그냥 대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수급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한 달, 두 달 정도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만약에 바이오주를 팔고 싶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오를 때 그때 그냥 종목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권 대표님하고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수급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몇몇 종목 빼고 있었나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바이오주는 기관이나 투신 그리고 스마트머니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네. 그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네. 그 바이오주들은요,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면서 기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은 바이오주가 상당 부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차피 외국인들은 인덱스로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코스닥 15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파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보다 바이오주들이 주식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수급 들어오면 올라가고 빠지고. 그래서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그래요? 때는. 제가 권 대표님한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바이오주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많이 상승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만간 오늘도 뭐 파월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제 기사로 보면 파월이 뭐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뭐 반짝거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11월 얘기가 나왔죠. 어제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모멘텀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바이오주가 좋은 거죠? 근데 원래 그 바이오주는 사실은 이제 과거 같으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비수기에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는 좀 다르죠. 앞에 이제 우리 임지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어쨌든 코스닥 150에서 인덱스 펀드 부분에서도 유입되는 자금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우리 시장에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공매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공매도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급에 좀 변화는 있다. 그래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뭐 바이오가 좀 올라간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런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뭐 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 이제 우리 기업들이 보면은 저는 우리 기업 지금 이제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뭐 걸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와는 좀 차이가 큰 거는 이제 굳이 이런 뭐 기술 수출을 제외해 놓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자금 유치를 하면 뭐 끼케봐야 몇 백억 그죠? 요즘은 단위가 몇천억 하잖아요. 몇천억 해도 자금이 들어온다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지금 이런 우리의 이제 이런 산업 부분에서도 그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미래에 좀 어쨌든 우리 성장 산업이면은 어쨌든 자금들도 이제 인식을 그러니까 그런 보고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스마트머니가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은 이제 이쪽에도 투자를 앞으로 길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금리가 인상되는 것보다는 그죠? 인하되는 게 아무래도 바이오 쪽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 즉 얘기를 한다면 바이오 벤처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렇죠. 금리가 낮을 때 훨씬 더 유증을 하거나 뭐 초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나오면 부동자금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좀 생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수급 얘기하셨는데 지금 코스닥이 좀 기형적인 수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시가총 1위와 2위가 월등하게 지금 그러니까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 합하면 그러니까 3위 정도하고 비교할 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과 연관해서. 근데 일단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코스닥 지수하고요. 코스닥 150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틀려요. 다르죠. 그리고 너무 틀려요.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의 차트 흐름하고 바이오주 그 제약 바이오주 업종 지수 차트가 거의 흡사해요. 궤적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닥 150 지수는 그냥 바이오에 의해서 그냥 그렇죠. 좌지우지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지수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 안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기타도 5G나 해갖고 어떤 스타 종목군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왜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주를 보는 사람은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를 먼저 보고 코스닥 150 지수에 과연 외국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내리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 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금리 인하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하 카드를 미국에서 지금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단 말이죠. 근데 제약 바이오주는 경기를 안 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가도 바이오 산업은 큰 타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고 우리는 지금 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간 지 좀 됐고 2017년부터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제가 볼 땐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카드는 만지작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1년 안에 금리를 최소 한 번 그리고 한 뭐 그냥 적당히 봤을 때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금리를 미국에서 4번 올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1년은 미국에서 금리를 한두 차례 내린다고 가정하면은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죠. 연준에서 금리 4번 올렸죠.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작년처럼 있지만 적어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아요. 내리면 내렸지.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유동성이 살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금리를 내리다 보면은 금융 전세가 펼쳐져요. 그럼 기업 실적 안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도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유동성은 인덱스를 선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150 인덱스에 편입되는 종목의 몸통은 바이오주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전세가 6개월 안에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은 금융 자세 속에서는 코스닥 150 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는 바이오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분석하고 금융 있습니다. 장세라는 거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임종혁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코스닥 150 ETF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ETF를 마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그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ETF 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수급의 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스닥 150 ETF 살 때는 제일 먼저 뭘부터 보라는 게 바이오 종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스닥 150 ETF 볼 때 코스닥 시장하고 이게 같이 간다. 거래소도 보면 코덱스 200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긴 한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하나 방금 든 생각인데 이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이기 때문에 방금 든 생각인데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우리 권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되기를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빌고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뭐 다음번에는 지금 두 번째 지주가 임상, 2상, 3상이 진행되는 기업들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업종에 미친 영향도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이건 뭐 권정우 대표님 먼저. 예. 권 대표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예,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3개,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냥 시가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이 좀 커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아, 그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임상이 만약에 연기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코스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임상 뭐 2상이든 3상이든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상은 필요 없고 3상만. 3상. 근데 그 기업들의 이제 임상이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바이오 쪽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기이한 현상을 봤잖아요. 우리는. 코롱 TC주인이 악재가 나무 주가가 하한가를 치니까 반대로 거기에 라이벌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메디포스트는 그죠? 5% 취업이 떠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 저는 우리 이제 바이오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성숙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온라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맨 끝부분에요. 제약 바이오 업종의 탑픽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헬릭스미스 그러니까 좀 생소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바이로메드라는 주식이 헬릭스미스라고 사명을 개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 걸 바이로메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헬릭스미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상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두 분 다? 종목에는 미치지만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이제 주가 차별화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네. 그거 제가 지금 5번째 이슈에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권 대표님도 얘기했고 임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가요 너무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3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통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임상 1상하고 2상, 그러니까 전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의 돈이 들어가는 비용과 임상 3상에 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그 테스트나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D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서류가 복잡한가 하면요. 예를 들어 녹십자만 한번 보세요. 녹십자는 공장도 있잖아요, 캐나다에. 그리고 임상 3상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판매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이번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FDA 심사관을 직접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3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천문학적이지만 임상 3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막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이게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상 3상이 된다고 한들 판매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매 채널 없으면 에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임상 3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임상 3상에 대한 너무 기대감이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가니까 자꾸 임상 1상, 2상도 막 가고 3상도 가고 막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너무 거품이 많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서 바이오가 지금 조정을 다 같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여쭤보는 건 올해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바이오 업종이 빠지죠. 거품이 많이 빠지는 형태. 근데 올해 또 가장 핫했던 상반기 가장 핫했던 바이오가 있어요. 신규 상장 바이오죠. ABL 바이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직 때가 안 타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규 상장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인가, 일시적인 트렌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스토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기법으로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트? 차트도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예. 생긴 걸 알아야 약간 못생길 때 들어가서 잘생겨졌을 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캔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패턴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뭐 스토리와 뭐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 분석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약에 설정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 깨면은 비중 줄이고 저항선 막히면 팔고 돌파하면은 좀 기다렸다 팔고 그런 식으로 명확한 어떤 기법상의 어떤 규칙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족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몇몇 그 신규상주들은 스타 종목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법이 서울대 전문 기법인데 이게 서울대 전문 모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해서 떼돈 벌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전문의 윤곽이 보이는 신규상장 바이오주는 관심이 가는데 강한 추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상승 추세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피해야 그냥 된다. 매매를 해도 돼요. 단기 매매해도 되는데 지지와 저항을 설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 하나의 주제를 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다음번 주제가 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알고 싶고. 왜냐하면 그 품목성이나 런칭이 기대되는 바이오주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임상, 2상, 3상이 진행 중인 바이오주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선별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자료 준비해 오는 거 보고 아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자료를 좀 준비해 오는 건데 자료를 너무나 많이 준비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이슈가 자 그래서 이제 품목 승인이라든지 런칭이 기대되는 바이오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3상이 진행되는 바이오주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좋은 주식을 구하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임종혁 대표한테 먼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없고요. 그냥 예, 순서를 넘길게요. 예. 품목 승인이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향후 이제 런칭이 기대되는 종목. 근데 이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프리스타일로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제가 예, 예. 넘겨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SK 바이오팜이 지금 뇌전증 치료제 임상 3상 다 끝내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FDA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한 게 승인을 받는 시점이 올해 11월 혹은 12월이 유력한 상태예요. 근데 SK 바이오팜의 모회사가 SK이고 SK가 상장사고 SK 바이오팜은 비상장사인데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법인이 바로 SK 바이오팜이고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그 품목 승인 전후로 해갖고 IPO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IPO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시가총액 5조 원대 바이오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고요. 현재 얼마나 되나요? 시가총액? 지금은 이 종목은 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게 100% 주식을 그건 아는데 이제 SK 갖고 보통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뇌전증 치료제가 만약에 저게 이제 매출액이 만약에 뭐 품목 상용화 후 한 뭐 매출액이 뭐 조 단위로 나온다면은 뭐 제가 볼 때 시총 5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셀트리온이 보시면은 램시마 SC 제형이 유럽 승인이 유력시 되고 있어요. 올해 4분기 때. 저거는 웬만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올해 4분기 때 유럽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럽 상용화 시점은 내년 정도로 예측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품목 승인 기대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거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판매가 되는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 SK 바이오팜이 기면증 치료제 올해 1분기 때 품목 승인을 받았어요. 저거는 이제 미국의 재즈사의 기술 수출을 한 품목이고 뇌전증 치료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면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품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재즈사 주도로 웬만하면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 때 실제로 런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지금 미국에서 런칭하는 그 품목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바로 릭투산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입니다. 셀트리온 투룩시마인데 이게 테바사가 유통하는데 테바사 관계자 최근 인터뷰 자료를 보면은
4분기 때 출시를 하겠다. 최근 데이터니까 큰 이변이 없으면은 미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탈바사의 어떤 관계자의 코멘트를 참고해봤을 때 투룩시마가 4분기 때 미국 시장 출시 때까지 높고, 투룩시마의 타겟 시장은 리투산 시장이잖아요. 리투산의 바이오시밀러가 투룩시마고, 리투산의 미국 시장 규모는 5조니까 그 리투산 5조 시장을 투룩시마가 과연 얼마나 가져갈지, 이게 아주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투산 바이오시밀러 경쟁의약품 없어요 지금. 단독 무혈 입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어요. 막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과연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져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리투산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만큼은 맹활약을 하게 될 핵심 바이오시밀러 후보군이다. 유럽 쪽에서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점유율이 36%대 전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당장은 아니지만 좀 탈바사 주도로 좀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셀트리온 전문가인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왜냐하면 조용필은 좀 늦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제가 오늘 권 대표님을 모신 게 셀트리온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좀 힘들어하실 게 지금 방금 하반기에 런칭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품목 승인 기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좀 쉬운 설명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이 상이 끝났어요. 그럼 3상 들어가기 전에 FDA 실무자들이랑 사전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미팅을 하면서 소스를 받아갖고 이제 3상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있다 3상 승인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상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또 3상은 또 2상보다 규모가 더 커야 돼요. 엄청난 유효성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해갖고 3상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상 성공했다라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3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좀 인간적으로 좀 상업화 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출하는 게 품목 신청서. 그리고 품목 신청서 제출하고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승인 떨어지고, 또 승인 받는다고 바로 상업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승인되고 좀 빠르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품목 승인 재료 큰 재료 아닙니다. 근데 런칭 재료는 시차를 두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좋은 재료고,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의 바이오 재료는 바로 임상 3상 성공 여부가 최고의 재료가 아닌가. 제가 왜 시장에서는. 여쭤봤는가 하면 예. 이게 아까도 이제 녹십자 얘기를 했는데, 녹십자는 품목 승인을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근데 품목 승인을 받는데 서류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A4에 한 100장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 승인을 받아도 예. 실질적으로 FDA에서 이제 품목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시찰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품목 승인 다음이 제가 런칭인데. 런칭이죠. 예, 그렇죠? 예. 런칭인데, 그러니까 이 런칭 기대에 대한 부분들, 이게 런칭이 되면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구분시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상 3상이 됐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품목 승인이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런칭이 됐다고도 또 경쟁사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거죠. 맞아요. 품목 승인하고 런칭도 있고, 실제로 판매됐을 때 경쟁자와의 그런 경쟁도 있고 이런데, 랩시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딱 판매를 하자마자 오리지널 쪽에서 60% 단가 인하를 탁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좀 쉽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저 아까 녹십자 말씀하셨는데 저 녹십자 존중해요. 왜냐하면 녹십자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3상까지 다 성공했고 품목 신청서 제출했는데 자꾸 빠꾸받고 있다. 빠꾸라는 용어 써도 되죠? 네,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거를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 자료를 올해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봐도 내가 짱구를 돌려본 결과 올해 얘네들이 보완 자료 제출해봐야 얘네가 그 품목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녹십자 분석하는 사람들은 혈액 제제 모멘텀을 약간 장기 모멘텀으로 이제 배제를 하고, 당장 그 본업인 백신 사업의 성수기가 언제면 3분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뭐 혈액 제제 미래의 이벤트는 미래로 넘기면 되고, 지금 현재 녹십자의 가치를 보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니까 지금 녹십자의 그 IR 행위는요 정말 성스럽고 아름다운 행위예요.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만 해주고 충분히 소명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됩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머리가 IQ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도 왜 어려운가 하면, 예.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케어젠. 있는데요. 예.
그 IR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IR 많이 하고 재무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는가 하면 이게 다트에 들어가면 재고 자산에서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회계감사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IR 자료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케어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케어젠 사태를 터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코롱 인보사 사태 때 인보사는 진짜 판매가 됐던 회사인데 그렇게 터지니까 이것도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건 지금 SK하고 셀트론인데 SK는 이건 뭐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SK의 자회사니까 SK 바이오팜이 좋아서 SK 바이오팜을 살려면 SK를 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대형 대기업이 제약 바이오를 투자해야지만 판매 채널도 좋고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같으면 임상 3상 우 이랬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런칭하는 것도 있고 품목 승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전 단계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주의 가장 큰 주가상승 촉매제는 임상 3상 결과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주가상승 촉매제인데 일단은 대한민국 그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이른 시간 내 가장 그 짧은 밴드 안에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메지온과 HLB라고 보시면 돼요. 메지온은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물을 올 여름에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7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뜨거운 여름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계의 퍼스트 무버입니다. 그래서 시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도 임상 3상 하고 있고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도 임상 3상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을 가장 대규모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예요. 3상 동원 환자만 4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임상 기관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 많은 기관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복잡해요. 그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3상 결과 발표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 예.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예. 이게 IR 팀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를 얘기 드릴게요. 물론 예. 이제 그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주총 때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6.6%인데 뭐 대단한 거지만 신뢰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예. 아까 대규모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고 주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했냐? 그러니까 6.6%니까 유상증자 주주 배정이니까 그 실권조가 이제 발생되면 그러니까 특수가 제3자가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임상 3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3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신뢰의 문제니까. 그래서 임상 3상이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헬릭 스미스는 이 중에서 임상 3상이 2개 있는 건 헬릭 스미스 말고 또 있나요? 여기서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HLB도 지금 그 황서제약이랑 간암저응증으로 그 저기 병용 임상 3상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병용이라는 하게 될 거는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예, 있는 그렇죠. 거죠. 병용 투여. 근데 단독으로 하는 건 헬릭 스미스밖에 그렇죠. 없죠. 단독으로 정계적으로. 임상 3상이 예, 2개인 건 헬릭 스미스밖에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예. 임상 3상을 얘기하지만 구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전부 다 임상이 3상이 하나. 예. 그다음에 헬릭 스미스는 병용 아니라 단독 거 단독. 2개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 발표 시점을 많은 분들이 4분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 3상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겨울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근데 이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는 근본적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데이터를 입증이 되면은 대박인 거고 뭐 근본적 치료제로 뭐 입증을 못해도 뭐 나름대로 준 대박은 좀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3상 결과 발표 시점이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임상 3상 하고 바로 뭐
일사불란하게 막 품목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임상 상상을 대규모로 하고 두 번째로 또 확인 산사라는 두 번째 임상 상상을 할 수 있어요. G3B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번째 임상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헬릭스 스미스도 추가적으로 임상 상상을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상상 데이터가 잘 나올지를 잘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일 모레 나와야 되고 무조건 여름에 나와야 되고 겨울에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만기를 정해놓고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릭스 스미스는 올해 상반기 7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다가 하반기에 연기한 거예요. 연기됐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표본을 좀 넓히고자 하는 거죠. 그만큼 인상 상상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통과가 힘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헬릭스 스미스만 병용이 아닌 독립적인 임상 삼상이 두 개고 나머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는 그게 안 되면 리스크가 다소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까 지금 품목 승인 받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품목 승인 또 받고 나면 런칭할 때까지 또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임상 삼상이 막 엄청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릭스 스미스는 또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삼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 당뇨병성 신경병 치료제 신경 쓰는 것만큼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임상 삼상도 좀 진취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저 HLB는 위암 3차 치료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임상 삼상 막바지 구간인데 최근 인터뷰 관계자 인터뷰 내용들을 좀 보면은 6월 달에 탑라인 결과 발표를 한다. 그래서 핵심 지표, 뭐 전차의 생존기간 평균값 같은 핵심 지표가 6월 달에 공개된대요.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그 이번 달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신기하죠. 근데도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임상 삼상에 대한 최종 데이터는 9월, 10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품목 신청서를 올해 하반기 때 제출하겠대요. 최근 인터뷰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딱딱딱 진행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시점을 딱 정해줬어요. 나 이런 경우 진짜 보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자신감 있게 딱딱딱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이게 누구 얘기 어느 분 인터뷰 내용이냐면은 그 HLB의 미국 자회사가 이제 LSKB잖아요. LSKB의 전무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 의학 박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어쨌든 그 사람 말을 참고한다면은 6월 달에 핵심 지표, 핵심 삼상 지표가 공개가 되고 10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하반기 때 FDA에 품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승인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일단은 리스펙트는 해야죠, 일단. 근데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주가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임상 삼상이라 그러면 주가를 막 띄우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옛날처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투자는 키포인트다. 그리고 똑같은 임상 삼상이라도 병용을 제외하면 독립적 임상 삼상이 두 개 있는 거와 하나 있는 게 차이가 있다. 임상 삼상은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혹시 권 대표님 하실 얘기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바이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바이오를 하나의 테마로 봤다면, 그죠? 테마로 봤다면, 또 하나의 어쨌든 뭐 투기로 봤다면, 이제 바이오는 말 그대로 저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결국은 하나의 산업으로 볼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산업으로.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 하면, 모든 거를 주가와 연관을 시키니까. 그죠? 이제 사실은 저는 생각, CEO들도, 여기 뭐 매지원이 됐든, 헬릭스 스미스가 됐든, 이런 CEO 분들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이게 온갖 뭡니까? 주식을 오히려 더 뒤흔들어 버리니까. R&D를 투자를 해서 어쨌든 뭡니까? 뭐 회사에 연구를 해서 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여기에 정신을 쏟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자체가 그죠? 또 특히 이제 공매도 연관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단순하게 뭐 주가 사서 수익만 내면 되지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좀 우리는 이제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런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이트나 기사나 이럴 때는 바이오를 테마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순간 제가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는 테마로 갈 때는 기대감으로 가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임상 삼상이라든지 품목성이라든지 아니면 런칭이라는 거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테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주식시장. 그리고 바이오가 단기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주가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쩔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정말 좋은 멘트네요, 짧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점이 이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미약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바이오 시장을 그죠? 또 붐을 일으켰잖아요. 뭐 주가도 급등을 했지만. 근데 그게 테마라면 그냥 테마거든요. 한미약품이 뭐 신약 성공한 게 뭐 있어, 그죠? 다 기술 그렇지. 수출이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테마가 아닌 산업에서 이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에서. 그죠? 그 산업에서 영웅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뭐야? 막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오 테마가 아닌 산업이구나. 자,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R&D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시간을 노력하면서 결국은 뭐야? 이제 하나의 탄탄한 기반으로 글로벌, 어쨌든 글로벌 이제는 다국적 제약사로서의 미신을 가져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따가 그런 거 있나요? 정부에서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있는데, 제가 왜 권 대표님의 이런 말과 임 대표님의 이런 자료가 되게 좋은가 하면, 산업으로 보기 시작할 때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임상 3상 다음에 품목 승인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런칭도 해야 된다. 그게 왜 어렵다. 어떻게 뭐 병용에 대한 임상 3상 말고 독립적 임상 3상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유전적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항암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만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자료 넘어갈까요?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나요? 빨리 넘어가야죠.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자, 이제는 이제 한 단계 더 미칩니다. 임상 3상이 아니라 임상 3상 진입하는 준비 중인 종목입니다. 임상 3상 진입 준비 중인 종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사실은 임상 3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스토리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일단 코아스템 루게리병 치료제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되고 있어요. 조건부 품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처방이 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3상을 해야 되는 건데 임상 3상 진입 시점이 아마 6월 아니면 7월이에요. 조만간 임상 3상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자, 적을까요? 6월에서 7월? 6월에서 7월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추정?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포스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카티스템인데 카티스템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방 건수가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관절염 주기세포 치료제인데 카티스템이 국내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아주 유효성 관찰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런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본 임상 3상 간다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연내 올해 중으로 일본 임상 3상 신청서 제출 그리고 승인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내 임상 데이터를 상당 부분 인정해갖고 1상, 2상 생략하고 이제 3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3상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임상 2회 이상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 2비상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임상 2비상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파트너사를 선정해서 임상 2비상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사 선정과 관련된 이벤트도 좀 시차를 두고 대두될 수 있고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는 자궁경부암 피위험증 치료제 국내 임상 3상 최근에 승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시차를 두고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할 거고 임상 3상 진행 준비하면서 뭐 기기 수출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삼일제약은 비알코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기술을 샀는데 현재 지금 임상 2비상 결과는 너무 좋게 나왔고요. 지금 국내 임상 3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남의 자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이거 이제 대부분 다 임상 3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진입 준비 중인 종목이니까 아까 임상 3상 종목들보다 이제 레벨이 약간 다운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임상 3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내 그다음에 일본 임상 3상 또 국내 임상 3상과 국내 임상 3상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앞서 봤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FDA 임상 3상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국내 임상 3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임상 3상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좀 적어요. 물론 이제 그걸 갖고 FDA 가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임상 3상과 FDA 미국 임상 3상은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임상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미국 임상 3상, 이거 지금 메디포스트만 미국의 임상 2비상 진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내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코아스텐 루게리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가 저 네. 치료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 50명 정도가 이제 외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권위 있는 루게리병 치료제 의사들이 추천해서 한국 와서 처방을 받을 정도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게리병 치료제는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 지금 시차를 두고 사전 미팅을 할 것 같아요. 사전 미팅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바로 임상 3상 들어가는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상부터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임상 프로세스를 밟게 될 우리 겁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방송만 보면 바이오 박사 되겠어요? 바이오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가 하면 이제 바이오를 테마로 보지 말고 산업으로 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이오가 기대감이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가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세명도 뭉쳤고 제작진도 뭉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솔직히. 뭐 이것도 와우넷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네. 전 페이지 잠깐 보면 안 돼요. 삼상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끝장 밤 새자고요. 예, 제가 예. 그냥 요약 핵심 요약 정보만 좀 예. 알려드릴게요. 신라제는 지금 간암정후증으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넥사바라는 간암 치료제하고 팩사백 병용 투여하는 거 그리고 넥사바 단독 투여하는 걸 비교하는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서 넥사바랑 팩사백을 같이 투여했을 때 유효성 데이터가 넥사바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임상 3상에 웬만하면 성공하는 구조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 임상 3상을 올해 지금 하고 있고 무용성 평가가 올 여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임상 3상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3상 환자 모집을 올해 말에 다 모집하는 걸 목표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그 전에 최종 결과는 내년에 나오겠지만 임상 3상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 그런 어떤 무용성 평가 결과가 올해 3분기 때 공개될까지 높고 지트리비엔트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뭐 한울바이오파마 올해 3월 달에 미국 3상 들어갔어요. 근데 지트리비엔트는 임상 3상 한지 꽤 됐어요. 임상 3상 첫 번째 임상 3상 성공. 두 번째 임상 3상 성공. 지금 세 번째 임상 3상 들어갔고 내년 정도 되면은 세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미충족 수요가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만약 지금 현재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품목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유효성 데이터와 가장 긍정적인 안정성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트리비엔트는 유심히 잘 챙겨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트리비엔트처럼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있고 그리고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휴원스도 국내에서 3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보단 그래도 글로벌 3상이 더 의미가 있겠고 비보조는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 기업은요 비상장 기업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 텔콘 RF 제약의 자회사고 비마약성 진통제 최근에 임상 3상 들어갔어요. 국내 임상 3상이 아니라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환자 투약이 이제 시작이 최근에 됐고 비보조는 3상 시작함과 동시에 기술서 평가를 받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시차를 두고 비보조는 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비보존 상장 추진 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인 텔콘 RF 제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꾸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 3상입니다. 예, 3상. 그리고 예, 예. 품목 승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런칭을 해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예. 임상 3상이라고 예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냥 기대감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용 3상이라는 건 두 개가 있지만 예. 결국 메인인 하나가 실패하면 따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국내 임상이 그렇게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국내하고 미국하고는 보험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보험이지만 국내는 공보험이죠. 그러니까 약가인하가 탁탁탁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유럽도 보면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공용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럽에서 테스트를 해서 미국 시장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는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다시 한번 임상 3상입니다. 품목 승인 아니고 런칭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예. 임상 2상이 예.
의미 있게 진행되는 진행되고 기업. 있는 기업들 예. 혹은 진행이 될 기업들. 그 진행될 기업.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삼성보다도 더 예. 레벨이 또 다운되는 그렇죠. 기업이죠. 예. 자, NGK 생명과학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 저 친구의 신약은요 녹용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천연물 신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하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적응증은 이제 호중구간수증 그리고 구간점막형 적응증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 2상 단계고 지금까지 누적된 임상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술출 가능한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NGK 생명과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임상 이상 성공하고 3상 들어가면요 신약 가치가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시간 좀 많이 걸리죠. 아니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2상하고 3상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뭐 연내 임상 이상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측 말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미국에서 임상 2회 이상이 아주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기술출 한다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임상 2이상 준비 단계고 어쩌면은 기술출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시장성이 아주 큰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치료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2회 이상이에요. 2비상이 아니라 임상 2회 이상은 올해 하반기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이진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임상 2비상 준비 단계에서 기수출 얘기가 나오면은 기대감으로 크게 오를 수 있고 그 인트론 바이오는 작년에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로이반트사의 대규모 기수출 성공했고 그러니까 로이반트사가 주도해서 미국 임상 이상을 하게 될 거예요.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 단계에서 수출이 된 거고 국내 임상 이상 최종 데이터도 시찰도 공개될 수 있고 국내 임상 이상 데이터가 좋으니까 로이반트사가 샀겠죠 기술을. 그리고 재밌는 구조가 로이반트사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임상 이상 들어가면 대규모 마일스톤 유입되면서 작년보다 멋진 실적을 낼 수 있고 파맵신 하면 떠오르는 게 교모세포종 치료제인데 교모세포종 치료제는 미국 임상 이상 승인 받고 지금 임상 이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 그래서 시차를 두고 임상 이상 본격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진제약은 뭐 경구형 안구건조증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막바지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 말씀드리자면 임상 2상입니다. 그리고 삼진은 국내 이상인데 근데 예. 뭐 삼진제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거 2상이고 3상이고 다 좋은데 그 제약사가 3상을 하고 품목 승인을 받아도 그다음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품목에서 글로벌 경쟁자가 또 얼마나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중적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대중적이면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미국에 경쟁자가 많으면 FDA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 안 내주죠.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제가 녹십자 혈액제제를 늦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혈액제제는 니치마켓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경쟁자가 한 2개밖에 못 들어오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상이기도 하지만 이 2상, 3상도 봐야 되지만 이게 경쟁자가 글로벌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이오시밀러, 셀트론도 바이오시밀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 잠깐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2상, 3상 이렇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들. 근데 우리 이제 파라더 입장에서는 이제 임상 2상, 3상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다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헬릭스 미스가 이제 VM202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FDA에 지금 이제 3상 진행을 하고 있죠. FDA에. 그러면 이제 제가 경쟁자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네. 이게 신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건지를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FDA에서 바이로메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50개 업체예요. 50개 업체. 그러면 첫 번째는 그 50개 업체에서 내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죠. 50개 업체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바이로메드와 같은 이런 뭐예요. 신약을 만든 회사가 700개에서 800개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지난해도 보면 한미약품이 뭡니까, 그죠?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뭐예요?
안 됐죠. 중간에 네, 실패해버리죠. 드랍됐죠. 왜? 네. 다른 쪽에서 먼저 성공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쭉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는 우리가 말대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죠? 아 이렇게 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내려고 하겠죠. 뭐 회사 CEO가 그죠? 주가 뭐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임상 이상 제가 데이터 하나 잠깐 한번 볼래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그죠? 지금 이제 임상 실험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상을 마쳤어, 그죠? 3상을 마치면 최종 성공 확률 자체가 맨 밑에 55%죠, 네. 그죠? 맨 밑에. 네, 그죠? 요겁니다. 그죠? 삼상을 마치면 그렇죠. 확률이 55%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뭐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바이로메드가 됐든 또 신라젠이 됐든 뭐 어쨌든 미국 FDA 임상 이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해도 3상을 맞춰도 확률이 저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판매까지 성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아니, 그렇죠. 신약으로서 신약으로서. 그렇죠. 예. 성공할 수 확률 경쟁력이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삼성을 내가 맞췄어도 또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만큼 어렵구나 이게 신약을 만든다는 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바이오를 접해야지만이 사실은 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죠? 아 그래 좀 내가 길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임상 3상이 그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뭐 당뇨병, 그다음에 그렇죠. 간암 표적 항암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글로벌 경쟁자가 또 어떻게 있느냐? 그렇죠. 경쟁자가 또 경쟁자가 굉장히 파워풀한 경쟁자면 성공 확률이 또 떨어질 그렇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가줘야지만 앞으로는 또 우리가 또 먼 미래에 굉장히 바이오 산업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는 하나씩 다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권 대표님도 좋은 얘기 하셨고요.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뭐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주식은 내가 그냥 투자해서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지. 그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바에는 지금 뭐 돼지 열병 주식 가지고 하지. 그죠? 바로 머리 아프게 저런 거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은 임종혁 대표처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이걸 통해서 산업으로 가려면 좋은 종목을 또 그렇죠. 발굴해야 거기서 되고 이제 또 맞아요, 그죠? 맞아요. 성공 그렇죠. 가능성을 체크하고 또 말 참 복잡해요, 그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치를 아니까. 산업으로 보고 좀 길게 투자하자. 그렇죠. 그것도. 자, 4번째 제약 바이오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높은 진입 장벽인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 2개 정도 대표적인 게 있죠.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론이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은 권 대표님 셀트론의 전문가니까 제가 좀 또 임 대표님도 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좀 민감하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공개하기 좀 민감한 주제는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답을 해 주실 분들은 대답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권 대표님 모시고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한 달 동안 셀트론 바싹 공부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이 방송을 위해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좀. 자, 요거 맞나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갈까요? 왜 바이오를 앞으로 지금 공부를 우리 임지혁 대표처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공부했던 게 뭡니까? 반도체, 화학, 자동차, 그죠? 뭐 또 휴대폰. 맞아요.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때 가면 또 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바이오를 공부를 그렇죠. 그때가 하는 거 지금 그죠? 지금 미리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솔직히 이제 이거를 약간 폄하시키는 건 아닌데 솔직히 화학이나 자동차가
변신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약간 제조업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반도체는 좀 다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점점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런 또 다른 산업을 찾다 보니까 바이오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산업처럼 좀 중장기로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하자. 산업이 이제 커진다는 거지. 결국. 커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시장 규모가 그렇죠. 시장 규모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이런 정부에서도 계속 바이오 제약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지만 계속 나오는 거고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자료를 볼게요. 맨 뒤에 넣어놨더라고요. 그 일본의 저성장 시대의 그 제약 바이오 차트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국립도서관 와서 제가 카페에 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의 제약 바이오 우리가 고령화 사회 아까 고령화 사회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직접 왔어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도 왔는데 일본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R&D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소위서 셀트리온 같은 한미약품 같은 그런 애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제약사의 경쟁 심화가 되고 내수 시장이 침체됐어요. 그래갖고 바이오가 한번 꺼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본이 살렸는가 하면 제약 산업의 컨솔리데이션이나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가 M&A를 해갖고 몸집을 키웠죠. 그래서 글로벌 신약을 진출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M&A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을 그러니까 내 작은 기업들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기업 제약사들끼리 못 뭉쳐서 신약 개발해. 왜? 돈 많이 드니까. 합쳐서 해. 뭐 이렇게 실패하고 맨날 기술 수출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거 안 되면 신약 가능한 쪽에 해외 M&A를 갖고 사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제약 산업을 안 키우죠. 선진국도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는 이제 1상 2상 안 하고 괜찮은 3상 와갖고 그냥 기술 수출 받아갖고 자기가 연구해갖고 먹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셀트리온은 다르죠. 바이오시밀러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1월 달에 있는 그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그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약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라고 딱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터진 게 뭐냐면 M&A였어요. 근데 이 M&A를 보세요, 여러분들. 일라일리하고 록소가 있는데 록소하고 온콜로지를 인수했어요, 일라일리가. 근데 인수금액이 8조 9,600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거를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스 1분기 IR 자료 딱 보고 충격 먹었어요. 왜? CMO만 어떻게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자료가 있지 M&A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왜 M&A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없을까? 돈 많은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이 없다라고 봅니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1분기에 3바는 CMO 시장에서 마진이 10%짜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한번 크려면요. 삼성 같은 회사에서 이 신약이 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인수를 굳이 삼성이 뭐 때문에 바이오 회사 인수를 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비치는 쪽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한 SK 그룹이 그래도 제일 제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재밌는 게 또 글로벌 M&A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그만 기업 중에서도 M&A 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본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나스닥 상장 기업 중에 온코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지금 최대 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뭐 20%도 안 돼요. 그래도 최대 지주예요. 근데 온코섹이 지금 세계 3대 면역 감문 억제 중에 하나가 이제 키트루다잖아요. 키트루다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흑색종 적응증이 지금 임상 2 이상이고요. 삼중음성 유방암도 지금 임상 2상 단계예요. 그러니까 키트루다랑 지금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임상 진척도가 가장 많이 나간 기업이 사실은 알파홀리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온코섹이에요. 제넥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잡주 중에 큐로컴하고 지엔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세계 최초의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스마젤이라는 기업의 1대 주주가 큐로컴, 2대 주주가 지엔코. 그래서 지금 임상 1상 끝냈어요. 그리고 임상 2상 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미팅도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시약 지금 세팅하고 있고 임상기산 신청서를 지금 제출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거 M&A 얘기 나오니까 진짜 큰 기업들이 큰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그만 기업들이 그냥 조그만 기업 인수해서 기분만 그냥 가지고 있는 네, 거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글로벌 M&A 시장 이거 M&A를 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좀 열심히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좋긴. 근데 이제 셀터라는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셀트리가? 아. 근데 이제 제가 또 권 대표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셀트리는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 어차피 삼성그룹의 미래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있고 일단은 그 친구들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키우느냐고 신약은 약간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맞지만 삼성전도의 조직력과 정보력이라면요. 미래에 어떤 대박이 날 수 있는 신약 호흡 물질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20개 정도 뽑아서 야 여기서 진짜로 대박 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한 5개로 추려보자. 얘네들 한번 인수해 볼까? 이 정도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안 하잖아, 지금. 왜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진짜? 그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왜 그걸 안 할까? 근데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권 대표님 잠깐만요. 그걸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해 버리면 네. 너무 비관적이니까 그게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바이오의 또 하나의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삼성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 시청자한테 맡기고. 심하게면 안 돼. 그런 말 잘해줘야 돼. 아 근데 그 나중에 모르니까 일단 검찰서 끝나고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그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제 일본에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제약 산업에 M&A를 해갖고 덩치를 키웠잖아요. 키우면 이제 자금력이 많잖아요. 자본력이 크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신약 개발해서 한번 쫙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덩치를 키워서 M&A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아쉬운 얘기는 왜 우리나라는 LG나 삼성이나 SK가 M&A를 하지 않을까? 그게 아쉽다. 뭐 그게 팩트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제약 산업은 컨솔리데이션 합병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우리가 바이오만 얘기했으니까 제약을 얘기해 보자고요. 제약 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한 게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왜 안 하느냐? 첫 번째는 저는 제약사들의 최종 목표는 삼상을 해서 품목 허가가 해갖고 런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기술 수출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익금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왜 컨솔리데이션이 안 되냐? 왜 몸집 키우기가 안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슷한 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종혁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콜라보를 하려면 임종혁 대표는 세력주를 하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량주를 하면 서로 달라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똑같이 우량주를 하는데 어떻게 합병을 해요? 그게 안 돼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소유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창업주에서 아들로 내려오니까 소유가 너무 강하니까 내 회사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렇지.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에도 그게 안 돼요. 똑같아 대기업이나 뭐.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애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만 계속 해서 발전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셀트론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M&A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임상 3상이나 2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품목성인도 중요하고 런칭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임상 3상 중에서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이번에 애로했죠. 라이센스 아웃했죠. 기술 수출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가 바보입니까? 그걸 딱 하는 거 보면서 이걸 내가 가져와서 3상을 완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만 전임상에서 애로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지금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을 했던 이 제약 중에서 외국의 글로벌 바이오사가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3상 해갖고 판매망을 확보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애로가 들어오는 경우가 몇 개나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뭐가 있나요?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은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뭐 미국 쪽. 미국 쪽은 이제 파트너사를 선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일본 쪽은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고 그리고 기타 국가는 좀 이제 합작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미국 그 바이오 벤처 기업의 신약호흡 물질을 얘네가 샀어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본인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판권을 HLB가 갖고 있고 중국 판권은 중국의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데 항서제약은 3상 끝내고 중국에서 이제 시판을 했고, 지금 위안 3차 치료제로 나름대로 그 처방액이 상당하고 수천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HLB의 리보세라닙은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본 쪽 제약사는 군침을 흘리고 있다. 기술을 사고 싶어서. 그리고 미국 쪽은 기술 수출을 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를 선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있어요.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거랑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랑 솔직히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은 솔직히 나눠 먹는 거잖아요. 매출액을 나눠 먹는 구조인데 독자적으로 해서 본인이 작사, 작곡, 연주, 편곡, 노래까지 다 부르면요. 그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는 엄청나게 들어가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그러니까 않죠. 쉽지 제가 않아요.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 예. 않으니까. 쉽지 그리고 않죠. 왜 쉽지 않은가 하면 글로벌 제약사의 그 라이센스 제한이 안 온다는 것 자체가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LB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HLB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헬릭 스미스 말고는 없어요. 그래, 헬릭 스미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도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규모 임상 3상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그거예요. 본인이 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영업하려고. 그렇죠. 대규모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 3상을 또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네. 대기업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임상 3상이나 2상 중에서 몇 개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임상 3상, 2상도 요원한 얘기지만 이 임상 3상이나 2상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제약사가 애로 제한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기술이 있어갖고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잘 파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에클론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임상을 충분히 진행한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제안이 와도 노하고 자기네들이 한 임상 이상까지 끌고 가다가 야 요거 우리가 단독으로 갈까 아니면 팔까? 그렇죠. 근데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 찾아내고 근데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있는 애가 G3BNT 같아요. G3BNT는 지금 임상 3상 1차, 2차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찾아야죠. 찾아야 된다고 지금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종목인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맞아요. 이 상품이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만 찾아보세요. 영어로 된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애로 하잖아요.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본인의 R&D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바이오사들, 비상장이나 경쟁력 있는 바이오사들을 딱 헤드헌팅을 해서 내한테 붙어. 그래갖고 같이 연구를 해서 라이센스 아웃 하자. 이렇게 그게 이제 유한양의 앱클론하고 예. 오스코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글로벌 제약사가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애로 하듯이 유한양행도 밑에 있는 바이오사 너네도 혼자 가면 애로 안 돼? 우리 쪽에 붙어? 이렇게 해갖고 마치 먹이 사슬이 이렇게 쭉쭉쭉쭉 구조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기업 유엔양 같은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도 많아야 되지만 그렇게 예. 기술 수출해갖고 가는 것도 많아야 되지만 예. 임상 3상을 해서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셀트리온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 이게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이니까 기본적인 틀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 제약이나 바이오사는 국내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수는 기반이 약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야 되는데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듯이 이렇게 근본적인 걸 자꾸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자꾸 근본적이지 않는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금 지원 그것도 막 한 2천억, 3천억 이거보다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제약사도 트렌드 변화를 빨리 알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대형 제약사는 상당히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은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랑 레이저 티닙을 이제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이제
유한양행한테 기술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개발 형식이 된 건데 사실은 유한양행이 안목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남들이 봤을 때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유한양행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걔네들이랑 같이 공동 개발해갖고 결과론적으로 작년 임상종합회 이런 데서 임상 이상 결과 좋게 중간 결과 잘 나와서 얀센의 대규모 기술이 됐고 결과론적으로 이게 유한양행이 교두보 역할을 안 했으면요, 이 그 레이저 트립은요 얀센의 기술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예. 게 제약사, 바이오사를 볼 때 또 예. 다른 그 포인트가 예. 어떤 파트너사와 어떤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제약사들과 같아요. 예. 협업을 하는지를 또 보면 종목을 선별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나눠 솔직히 옥스코트하고 예. 제노스코 입장에서는 나눠 먹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 나눠 먹어야지. 본인이 그렇게 얀센이랑 협상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졸지에 제노스코는 또 만약에 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요 시총도 좀 되게 크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유한양행의 그 안목, 그 미래를 보는 해안, 그렇죠. 그리고 제노스코와 그 오스코텍의 그 뭐라 그래요? 어떤 그 신약 그 탐구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쾌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이 좀 유한양행처럼 그런 숨겨진 엄청 긍정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찾아서 그 기술을 사갖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제약 바이오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6번 있는데 한 번에 묶어서 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설문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가더라도 예전처럼 다 가는 그룹핑 장세는 아니다. 그렇죠. 차별화 장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핑 장세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 어. 주도주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차별화될 거다. 그 바이오주는요, 그 집단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같이 갈 때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많이 가는 기업이 있을 거고 유달리 압도적으로 많이 갈 기업을 지금부터 저점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임종혁 대표님은 수익률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 예. 그룹핑은 되지만 그룹핑 내에서 예. 수익률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 예. 우리 권 대표님은 나도 뭐 그 바이오면 다 같이 뭐 성장성이 있으니까 같이 가기 하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우리가 쭉 앞에 했던 것처럼 그 옥석은 가려지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옥석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옥석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다시 시장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좀 차별화는 있지 않겠나. 사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탑픽 종목인데 그다음에 하나만 좀 그러니까 내가 막 굉장히 좋은 주식 말고 내가 숨겨진 잠재력 있는 주식이다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얘는 보증이 됐으니까 그냥 계속 사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공개하고 싶은 거 한 종목씩만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저부터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정감 있게 중기 투자할 경우 수익을 좀 안정감 있게 낼 수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약품은 적을까요? 예, 한미약품은 되게 자극적인 급등주는 아니지만 바이오주의 제약 바이오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고 가장 먼저 그냥 시험 삼아 매매를 해봐야 될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은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기술은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 두 번째 플랫폼 기술은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플랫폼 기술. 이런 플랫폼 기술을 통해 갖고 지금까지 기술출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술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개별 이벤트를 좀 대자면은 그 호중구 감수증 치료제 롤론티스가요. 지금 현재 FDA 신청에 딱 취소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임상 3상 결과 잘 도출해갖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신청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정도 유력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미약품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포지어티닙이에요. 포지어티닙 임상 이상 결과도 올해 하반기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결과 데이터는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락솔 같은 개량 신약도 이게 파크리탁셀 주사제를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개량 신약인데 요것도 이제 임상 3상 중간 결과는 지금 나왔고 최종 결과가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 같이 그리고 옛날에 얀센의 기수출한 그 비만 치료제 있어요. 그 비만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 갖고 있고 그리고 신약 그 파이프라인 그 기술을 산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기술출할 수 있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들, 제약바이오 초보자분들은 한미약품과 셀트리온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종혁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종목은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하죠. 섹시한 종목은 내 유료 방송을 가입해.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섹시한 종목 유료 방송 가입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섹시하고 성장력이 많은 종목들을 하기 전에 한미약품이나 셀트론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라.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다음 우리 권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권 대표님한테는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권 대표님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셀트론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셀트론 당연히 제가 편입되는 걸로 알고 셀트론 말고 한 종목만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내 방송 들어와. 난 셀트론만 얘기하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공부했다, 그죠? 그럼 한미약품 말고 다른 주식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예. 저는 셀트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른 바이오는 말 그대로 들어오지가 않아. 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는 어쨌든 산업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 산업은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었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뭐냐 하면 성장에서 한 단계 지나서 요 성과를 보여주는,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또 바이오가 한 번 더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바이오의 말 그대로 영웅은 뭐냐면 이제는 성장과 성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성과 부분에서 실적이라는 걸, 돈을 벌어오는 걸 원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그죠? 뭐 아로가 아닌 이런 부분에서의 돈을 벌 수 있는 바이오가 몇 개나 될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뭐 신라젠이 됐든 헬릭스미스가 됐든 뭐 또 아까 뭐죠? AB 뭐죠? HLB가 됐든 과연 그 기업들이 그러면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매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돈을 그럼 지금 뭐야? 지금은 그 3상에 돈을 걷어오는 확률보다는 성과, 그죠? 말 기술 수출을 하는, 그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을 거는 뭐냐면 이 기술 왜 끝까지 갈 수가 없어? 왜? 돈이 없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을 수출을 해서 한미약품처럼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저는 찾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성과 부분에서 한 단계 아니라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 그죠? 실적은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바이오 중에서 돈 버는 기업이 사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업은 셀트밖에 없어.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온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저 성과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결국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고. 임상 3상에 가 있는 주식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라고 그랬죠? 59%. 55%. 그죠? 그러면 이 성과는 뭐예요? 바로 당장 기술 수출을 하면 기업금이 됐든 돈이 들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과학일과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성장 산업이라는 하나의 테마로서 움직였다면, 한미약품이 움직일 때는 하나의 성과를 이제 내는 기술 수출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돈을 벌어라 이거야. 결국 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성장 기대감으로 갔다면 그렇지. 그 다음에는 성과가 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실적 장소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한. 그러니까 더 이상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가는 장소는 아니다. 그렇지. 제 정리 잘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 했죠.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예. 여기는 셀트리온. 그럼 예. 셀트리온 두 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계속 묻어두고 가고는 싶지만 대표님이 산업을 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은 권 대표님 얘기했지만 성과나 실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바이오에 대해서 이게 약간은 아직까지는 그 확신을 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인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분명히 성장할 건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최근에 바이오는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얘기해서 그걸로 들어오면 5년 동안 실적이 안 나와도 계속 있잖아요. 그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수요부터 공급부터가 약간은 아까 그러니까 결국 성과와 실적이 나올 것 같으면 진입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저는 성과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을 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으면 얘기를 해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바이오를 정말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성과나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는 99%의 성공 확률이 있더라도 1%로 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그게 안 되지만 바이오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를 제가 선택할 때는 성과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하지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해도요. 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이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목적으로 접근할 때 종목 선정 방법은 철저하게 리스크의 로스컷을 정하고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길게 가는 게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더 이상 손절에 대한 AS를 얘기해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소위서 기대감으로 가서 또 한번 터지는 종목들은 그렇지. 공개를 못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오래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게 편집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긴 해요. 이거 한국현지TV 역사상 녹화 시간 제일 길어요. 이거 이런 어차피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진짜. 예. 편집을 하면 네. 또 1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걸 왜 편집을 해? 아까만 1시간 동안 잘라서 하라고 이걸 그랬는데. 잘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똑바로 다 보내줘야지. 근데 사실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요. 이 정도 바이오 공부면 어디 내놔도 퀄리티 있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제작진에게 또 감사드리고 시청자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해서 이제 바이오의 기대감 말고 성장, 실적 괜찮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면 우리 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면 되죠, 뭐. 맞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와, 진짜 이렇게 녹화 오래 해보기 처음이네. 배고파.